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 표집부터 볼게요. 자, 확률 표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단순 무작위. 자, 여러분, 단순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확률 표집, 여러 가지 이제 표집 방법 중에서, 8가지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이게. 자, 이름에도 벌써 무작위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난수표라는 것을 활용한다. 난수표. 대부분의 통계학 책이나 사회조사 책 보면은 난수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 난수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어떤 숫자가 뽑힐지는 무작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같은 데서 막 돌다가 하나 딱 뽑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률은 가장 확률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가. 그런데 그러면 단순 무작위로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모집단이 몇 천만 명이야. 모집단이 너무 크면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모집단이 너무 크면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순 무작위. 완전 랜덤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계적 표집. 동요로는 계통적 표집, 계통 표집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체계적 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 표집.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처음에 무작위로 뽑습니다. 처음에 무작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 그게 6이었어. 근데 총 모집단이 100개예요. 모집단이 100개고 내가 표본을 10개 뽑아. 그러면 6번, 16번, 26번, 36번, 46번, 56번, 66번, 76번, 86번, 96번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뽑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여러분 체계적, 계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무작위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확률이라고 했죠. 한 번 들어가서 다음부터는 자, K번째. K번째라는 표시 뭔지 알죠? K번째 간격으로 추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 표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층화 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층화 표집. 자, 층화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임의적으로 집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집단별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체계적 표집에서 이 K번째 핵심이라고 한다면 층화의 핵심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공신일위 수험생들의 학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남자 여자로 나누고 싶은 거야. 남자 여자로 나눌 이유는 별로 없겠다. 그렇죠? 공부한 지 1년이 넘으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부 막 시작하신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재시생하고 초시생하고 나누고 싶어. 그러면 재시생과 초시생을 나눈 거는 내가 무작위로 나눈 거예요? 임의적으로 나눈 거예요? 임의적으로 나눈 거지.
제시생과 초시생 나눈 거 내가 의미적으로 나눴어. 그러면 제시생, 그리고 제시생 집단에서 무작위로, 초시생 집단에서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층화입니다. 층화. 그래서 층화의 핵심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나눴겠어? 제시생은 제시생 나름대로의 동질성을 갖고 있고, 초시생은 초시생 나름대로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집단 내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집단 간, 즉 초시생과 제시생의 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집단 간 이질적이라는, 집단 내 동질적이고 집단 간 이질적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층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집이라는 게 있어요. 군집. 다른 말로 집락이라고도 하고요. 군집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 자, 이거는 무작위로 한 집단을 선정합니다. 자, 여기도 이거는 완전히 무작위. 무작위가 한 번 이상씩은 들어가야 돼. 자, 여기도 무작위. 자, 무작위로 한 집단을 선정한 후에, 해당 집단을, 보통 뭐, 해당 집단은 표본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해당 집단을 전수조사합니다. 자, 이거는 집단 내 이질적이고 집단 간에는 동질적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정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종로구 있죠, 종로구. 종로구. 자, 여러분,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은 강북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있는 현실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많습니다. 강북 쪽에는. 그리고 좀, 원래 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득이 좀 높지 않은 곳은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많고, 그 다음에 좀 고소득층일수록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좀 많죠. 강남 지역은 보수 정당의 강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서는 당선이 잘 돼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쯤에 있는 동네가 종로구예요. 딱 종로구가 서울의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로구는 그 안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구 안에는. 그래서 전국의 표 결과하고 종로구의 표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종로구를 딱 뽑아서 그러면 종로구를 뽑으면 전체 표심이 이 정도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알기가 쉽겠죠. 전국을 조사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전국을 조사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물론 무작위로 종로구가 뽑혔다면 참 좋겠죠. 그럼 군집이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 했는데 종로구가 뽑혔어. 그러면 군집 조사를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종로구를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광주나 경상북도 대구를 뽑혔다고 쳐봐. 그러면 군집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집단 내 엄청 동일해, 거기는. 거기는 지역 감정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거기는 아마 대구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광주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 지금 정치 얘기를 정치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이 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집단 간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과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광주나 대구는. 그런 데는 이 군집을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군집은 A 집단이나 B 집단이나 C 집단이나 보세요. 군집이라는 거 이런 거야. A 집단, B 집단, C 집단, D 집단 이렇게 있으면 이 군집별로 요소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면 여기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를 조사하면 전체의 특징이 나오겠죠. 왜? 집단과는 이질적이지만 집단 내에는 이질적이야. 이쪽도 있고 A도 이 집단 내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집단 내에는 여기도 똑같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는 되게 이질적이지. 근데 집단 내에서는 되게 이질적이지만 이 A 집단이나 B 집단이나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야. 그럴 때 이 군집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왜 하는지. 예. 자, 그래서 이게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가 한 번씩은 꼭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 표집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확률 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확률 표집도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의 표집이라는 게 있어요. 편의. 자, 이거는 여러분 뭐를 기준으로? 여기 쉽죠? 편리성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표집합니다. 자, 그러니까 편리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한다는 거야. 편하게. 편하게. 자, 편의 표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내가 거리에 나가서 나한테 좀 얘기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을 그냥 아무나 골라가지고 나는 무슨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노량진 같은 데 가면은 뭐 인상이 좋으세요?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어느 날부턴가 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설문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라고 하더라고. 저도 한번 설문조사 했었거든요. 난 무슨 설문조사인 줄 알고 그냥 네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뭐가 고민이세요? 요즘 뭐 때문에 힘드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뭐지? 갖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했는데 저는 연락처는 주고받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표본 추출을 하고 있냐면 편의 표본 추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자기가 만나기 쉬운 사람 딱 눈빛을 보면 아, 저 사람 설문조사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편의 표집이에요. 편의 표집이에요. 저도 한번 이제 연구소에 이럴 때 제가 이제 있었던 연구소가 학교 안에 있었던 연구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장님이 뭐 학생들 뭘 조사를 해야 된대. 근데 지금 내일까지 넘겨야 되는데, 설문지 한 50개만 받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50개를 어떻게 했겠어요? 제과 후배들한테 넘겼겠죠. 야, 빨리, 야, 5명 딱 불러가지고, 야, 10개씩 받아, 빨리. 형이 뭐 사줄게.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서 지 친구들, 자기가 만나기 편한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나한테 갖다 줬어요. 자, 이런 게 편의 표집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편의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확률과는 거리가 멀죠. 무작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무작위랑 반대말이라고 여러분 인식하면 돼. 이게 임의적이란 말이 뭐야? 임의적. 맘대로라는 뜻이라고 맘대로. 맘대로 하는 거야, 맘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표집. 같은 말로 유의 표집.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세요. 조사자의 판단의 기초에서 하는 거야. 즉,
편리성의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임의적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임의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조사자가 생각했어. 여기서 얘기한 조사자의 판단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히 볼 건 아니고, 조사자의 판단은 전문성을 가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 지식이 있어. 조사자의 사전 지식이 있어. 조사자의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자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노량진에 많이 몰리더라. 그럼 노량진에 사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노량진에 여러분 노량진 가면 대형 학원이 몰려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어. 삼거리가 있는데 그 삼거리가 그 노량진 1호선 나와가지고 왼쪽 부분에 있거든. 왼쪽 부분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노량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야. 그러면 거기는 내가 봤을 때 한 100명 중에 1명꼴로 수험생 아닌 사람이 있을걸?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험생이야. 거기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수험생이야. 그런 그 거리가 있어요. 거리. 노량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된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노량진의 판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노량진 학원가의 판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 아니니까. 근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노량진에 인터넷 강의 많이 없고 막 이렇게 노량진 그 시절에 막 정부의 수험생들은 공무원 시험 보면 노량진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 10년 전 요쯤에. 요즘에 그때 보면 대형 학원이 여기 하나 있었어. 그리고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내가 지금 이름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학원이 있었어. 근데, 그래갖고 이 거리에, 이 삼거리에는 진짜 다, 수험생들밖에 없다고 할 정도. 그리고 여기가, 요만큼까지가, 여기가 이제 1호선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여기 건널목 하나가 있어요. 건널목 건너면 여기가 무슨 거리냐면 여기 내가 지금 체크한 데가 컵밥거리야. 컵밥거리. 그리고 여기 학원이 있었고 곳곳마다 이런 데가 이제 대형 또 서점이 있었어. 서점. 수험서를 파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조사자가 판단하기에 요 거리에서 조사를 하면 제일 수험생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조사자의 판단에 기초해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판단 표집, 유의 표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니면 전국 대학생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전국 대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A 대학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가장 적합한 학교는 A 대학이야. 라고 조사자가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A 대학을. 그래서 그 대학의 학생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으로 삼고. 이건 조사자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지, 연구에서. 근데 어쨌든 이 조사자의 판단,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전 지식에 기초한 어떤 판단에 기초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편의는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야. 만나기 쉬운 사람부터 먼저 하는 게 편이고, 판단은 어떤 일정한 이유가 있겠죠.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당 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당 표집. 자, 이것도 이제 임의적으로 집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의적으로 추출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대학교 무슨 우리과 뭐를 하는데, 1학년에서 몇 명 뽑고, 2학년에서 몇 명 뽑고, 4학년에서 몇 명 뽑고, 1학년에서 한 5명만 뽑고, 우리 표본이 한 20개가 필요하거든? 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 4학년 5명.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하고, 그러면 너는
1학년에서 5명을, 1학년에 5명을 네 마음대로 한번 뽑아봐. 야, 너 네 마음대로 뽑아봐. 이게 바로 할당입니다, 할당. 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4번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왜 중요하냐? 자, 먼저, 층하와 할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하와 할당은 똑같아요. 똑같아. 뭐만 달라? 집단을 나누고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집단을 나누고 똑같은데, 집단을 나눈 다음에 층하는 무작위로 뽑는 거고, 표집을 하는 거고, 얘는 임의적으로 뽑는 거고. 집단을 나눈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층하랑 할당이랑. 하지만 집단을 나눈 후 층하는 무작위. 할당은 무작위로 하지 않아요. 임의적으로 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나누고 1학년에서 5명을 무작위로 뽑고 2학년에서 5명을 무작위로 뽑고 이러면 층합니다. 근데 그냥 과대표한테 야, 네가 편한 사람 받아와. 그러면은 할당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층하와 군집의 차이가 시험에 나옵니다. 층하는 집단 내 동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집단 간 동질이고 이거 집단 내 동질, 집단 간 이질 집단 내 이질, 집단 간 동질 요 두 개가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요거 비교하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층하입니다. 층하. 그래서 층하와 할당 비교하는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층하와 군집 비교하는 거 하나 있고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개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네 번째인데 네 번째가 좀 특이해. 네 번째를 우리가 눈덩이 표집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적 표집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쇄 표집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의 표본을 당연히 임의적으로 추출하겠죠. 임의적으로 추출한 후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표본의 소개를 받아 혹은 추천을 받아 눈이 소복히 쌓인 곳에서 눈을 굴리면 나중에 커지듯이 첫 번째 표본을 임의적으로 추출한 다음에 그 계속해서 소개, 추천, 소개, 추천, 소개, 추천으로 해서 이제 누적적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눈덩이 표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첫 번째. 내가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까 뭐 도박 중독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 도박 중독인 분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도박 중독자를 모이세요? 그럼 모이네요. 여러분 도박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이제 어떤 개선이 출발이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싶진 않죠. 나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뭐하러 드러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싶은데 조사 대상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을 알게 됐어. 근데 그들은 같이 도박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같이 집단 치료를 받거나 뭐 지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소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를 찾기 어려울 때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일탈적 하위 문화. 자, 하위 문화는 여러분 정상적이고 주류적인 문화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일탈적 하위 문화 연구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주로 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눈덩이 표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언제 사용하는지. 자, 그리고 그럼 또 이런 마인드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표본이 확률적으로 표집되는 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비확률적으로 표집되는 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확률적으로 표집되는 게 신뢰가 당연히 가겠죠. 자, 그래서 주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사의 유형 얘기하면서 탐색적 조사, 그렇죠?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과관계의 규명이나 설명력이 필요 없는 탐색적 조사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설명적이고 기술적인 조사에서는 요게 좀 많이, 본조사에서는 요게 많이 사용되겠죠? 본조사. 왜냐면 설명력을 갖춰야 되니까. 자,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되셨죠? 책 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의 유형 볼게요. 표본 추출의 유형. 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확률이나 비확률이냐를 구분하는 게 일단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자, 즉, 이거 뭘로 할까? 할당 표집은 확률 표본 추출의 유형 중 하나이다. X지? 이렇게 해당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 확률에 들어가는지 비확률에 들어가는 건지부터 먼저 구분이 돼야 돼. 일단 이거 기본 돼야 되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 표집부터 볼게요. 자,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고. 여러분,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옆에 무작위 동그라미. 자,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다. 확률을 갖게 한다. 즉 무작위로 추출한다. 요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단순 무작위. 자, 첫 번째 줄 가장 잘 알려진 무작위 표본. 그 다음에 모집 단위로부터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 3번에 난수표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난수표. 3번에 난수표. 난수표는 숫자가 무질서하게 배치된 표예요. 자,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매 K번째 요소를 표본으로 추출. 자, 표집 간격을 구한다. 2번의 첫 번째 줄 후단에 표집 간격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표집 간격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무작위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줄,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기계적으로 정해진 표집 간격에 따라 추출한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표집 간격을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0명의 모집 단위 100명인데 10명을 뽑으려고 하면 표집 간격을 10으로 정하면 되겠지. 10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표집 간격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번째인지를 무작위로 뽑아. 한 4번이야. 4번 딱 뽑았어. 그러면 4번, 14번 그 다음부터 기계적으로 K번째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계적 표집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번호에 따른 편향이 존재하면 이거는 완전 비속어 섞어서 얘기하면 개망하는 거야. 이거는 일정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편향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4번을 뽑으면 개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4번하고 14번하고 24번하고 34번하고 동일한 어떤 속성을 공유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계통적 표집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층화 표집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중복되지 않은 집단들로 분리하고, 그걸 두 글자로 층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을 분리하는 걸 층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각각의 계층 내에서, 자, 동그라미 칩니다. 단순 무작위 동그라미. 집단을 나누고 무작위로 층화. 집단을 나누고 무작위가 아닌 걸로 할당.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쳐야 되죠. 2번. 동질적인 집단 내. 그러니까 집단 내에는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인 집단 내. 표지부차가 이질적인 집단. 그러니까 집단 간은 이질적이고 집단 내는 동질해야 됩니다. 집단 내 동질, 집단 간 이질. 그 다음에 집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락. 자, 모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들로 구분하여 이들 밑줄 볼게요. 전체 집단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몇 개의 집단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각각의 집단에서 일정한 수의 여기서 일정한 수라고 하는 대부분 전수조사를 합니다. 요소들을 표본을 추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다 여러분 써두세요. 집단 내 이질, 집단 간 동질. 집단 내 이질, 집단 간 동질. 자, 비확률 표집으로 넘어갈게요. 자, 비확률 표집. 81페이지에 맨 위에 장점 밑줄 보세요. 자, 비용이 적게 든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여러분, 확률 표집을 하려면 표집 자체에 너무 많은 공을 쏟아야 돼. 근데 비확률 표집은 나가서 얘기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단점.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표집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즉 표집 오차가 크고, 이해돼요? 그렇죠? 일반화의 제한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편입 표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표집. 자,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여기 별표 치세요. 여기 1번에 별표 칩니다. 여러분, 비확률 표집은 제가 주로 탐색적 조사에 많이 쓰인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경우에 비확률 표집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 이게 더 설명력이 있잖아. 설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확률 표집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입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두 번째,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하는 게 편입 표집입니다. 이해되시죠?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라? 어떤 경우에 비확률 표집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의 표집 보겠습니다. 유의 표집은 어떤 경우에 조사자가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경우 그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의 표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유의 표집을 하게 되면 밑줄 보세요. 대표할 수 없는 표본이 선정될 것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에서 수험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량진 3거리에서 수험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 강남역 사거리에서 하면 대표할 수 없는 표본이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잖아. 근데 유의 표집을 조사자가 미리 판단해서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전에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할당 표집. 자, 몇 개의 여러분 할당 표집을 일단 옆에다가 자, 층하와 비교라고 써주세요. 할당 표집은 출제될 때 항상 층하랑 비교돼서 출제된다. 집단을 나누는 것까지 똑같기 때문에 집단을 나눈 후 무작위하면 층하, 무작위하지 않으면 할당. 첫 번째 줄에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후단에 표본을 임의적으로 추출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층하는 무작위로 추출한다. 할당은 임의적으로 추출한다. 그렇지? 자, 됐습니다. 5번 눈덩이 표지 볼게요. 자, 여기도 2번에 별표 쳐야 돼. 2번. 볼게요. 모집단의 구성원을 찾기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는 경우에 즉 약물유동, 성매매, 도박 등과 같은 일탈의 동그라미 치고 일탈적인 대상을 연구하거나 노숙인이나 이주노동자나 불법이민자 등을 연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 뒤에. 자,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 또는 형장 연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적, 질적. 그러니까 여러분, 양적은 기본적으로 양으로 승부 봐야 되지. 질적은 깊이로 승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할 때 눈덩이 표집을 많이 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남아있는 조사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다 했어요, 여러분.
핵심적인 건 다 했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잠깐만 또 끊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